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근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이후에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법이 언론의 자갈을 물린다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언론에서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언론의 맛 좀 봐라. 이제 언론을 혼내주는 언론을 징벌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 검열도 아닌 잘못된 보도로 국민의 권리를 부호하려는 법안을 이렇게 국힘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대변인을 좀 잠시 멈추시고 유신 정권 때에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통제 시도 결국 이 정권에게 화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다 이러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고요. 야당은 무슨 소리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상임위에서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을 했습니다. 야당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피해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악의를 가지고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원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언론사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여부를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게 법의 정신에도 맞지도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단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사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다면 언론이 엄청난 위축된 그런 상황이 맞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언론 자유라든가 취재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금액 조항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법에도 없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흔치 않다라고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또 이게 기준이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정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액수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까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중처벌이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서 옹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언론사에는 정말 극소수지만 허위나 일부러 그렇게 악의적으로 쓰는 언론사는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악의적으로 허위냐 따지기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의 언론의 자유도는 상당히 OECD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신뢰도가 너무 낮거든요. 이 신뢰도를 해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최근에 이제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듯이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언론에 피해를 입어본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한번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일명 폐가망신이란 말도 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징벌적 손해가 꼭 적용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하철을 타거나 철도나 KTX를 타면 이 표 검사 없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잡히면 30배를 묻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사후적 규제, 사후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선거법에 보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또 30배를 벌금을 만약 돈을 5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또 30배를 물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사후적 규제로서 확실한 징벌을 하면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뭐 부정 성찰을 한다든가 금품 수수를 하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번 이걸 도입을 해서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만큼의 책임성을 갖게 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손해라는 것 자체를 5배까지라고 했을 때 그 손해를 산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주관적 뭐 피해에 맞습니다. 대한 이런 그 상정이라는 게 어느 액수를 정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10,000분의 1 최하한선을 좀 큰 데는 이제 1000분의 1로 뒀는데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는 뭐 3조 정도가 되고 매출이 MBC가 한 8,000억 그다음에 KBS가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이니까 10,000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1억 3천이고 1000분의 1로 했을 때는 13억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의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청구를 했을 때 평균 금액이 한 350만 원 정도가 대체로 배상의 평균 액수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낮다. 이걸 좀 더 징벌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당시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잘못된 보도가 있더라도 정치 권력에 개입을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오해가 초래되는 그런 연유이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014년 과거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현재 180도 태도를 바꿨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이제 민주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시나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이런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면 우리가 뭐 사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한 번의 민주주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의 트럼프 당시에 뭐 의사당을 공격한다든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방역의 문제에서 백신이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그것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언론의 자유를 잘못 누리면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가 온다는 점 이런 점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당 의원들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이런 걸 하겠다 했을 때는 국민들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언론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혹시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조금 옥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정부 출범할 때 왜 최순실 보도가 사실은 단초가 됐잖아요. 앞으로 그런 보도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은 바로 기사를 내리거나 아니면 소송에 두려워서 바로 여기 보도를 중단해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언론이 통제받고 언론이 자기 검열에 길을 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낙인 효과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경우에 이 사회적 약자들은 손해를 보고 공적 영역과 공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의 목탁이고 소금이라는 제4부 언론이 이런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유리해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이 법이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것이 오히려 권력자들과 어떤 그 사회의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기득권 법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것이 이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거라지만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점에서 저는 사실 지금 아직은 이게 법안이 지금
소위만 통과해서 상임위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지금 야당이 넘기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전략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도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다가는 정말 소탐대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법이 대한민국의 민주가치를 지켜왔던 이제까지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자기검열권의 새로운 어떤 그 악법의 시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법안이 디테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게 악의인지 어떤 보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공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거나 그런 것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우가 너무 다양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이 법이 대한민국의 그 가치였던 어떤 그 언론 자유에 대한 기본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법은 논의가 되고 진행돼야 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겠지만요. 사실 이제 언론 매체라는 게 방송사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인터넷 매체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사는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신문사에 비해서 방송사가 좀 더 위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크죠. 왜냐하면 이게 매출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를테면 나중에 손해배상의 청구 규모도 상당히 이제 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위축되는 심리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검열을 해야 돼요. 어떤 보도를 하기 이전에 이거 혹시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냐 여부가 중요하다면 사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거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기 어떤 그 검열 과정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의 압력으로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은 정말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를 피해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이 본질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 박정 의원 언론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뭐 언론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데 현재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언론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서 뭐냐면 기자들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 법에 대한 취지는 뭐냐면 기자가 편집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사를 올렸거나 또는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조작했을 경우에만 기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외에는 이제 편집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자들도 좀 지금 현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으나 뭐 이렇게 편집자가 취지를 바꾸고 제목을 바꿨다 뭐 이런 기자들도 스스로 자유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좀 개선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입증 문제에서도 고의성에 대해서는 원고, 즉 피해자가 그 고의성을 입증하게 했는데 지금의 법의 취지는 그래도 약 7대3 정도 피해자의 입증과 또 그 언론사의 입증을 판사가 판단하게끔 나름의 조금 지금보다는 좀 개선되는 행태를 띠고 있어서 지금의 언론 중재를 통해서 배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위 고하에 따라서 높은 직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커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액이라는 거 산정하기가 굉장히 적은 액수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 뭐 뭔가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때 보상해주는 그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뭐 그 재산상의 피해보다 또 있는 뭐 이 심리적, 이 사회적 평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를 측정할 것인가에 약간 주관성이 개입되지만 그 점이 감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언론에 이제 억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제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의당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졸속 처리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힙니다.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정의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유관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여권 성향의 이제 언론 단체에서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일단 내부적으로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방적으로 그냥 이 토론 없이 처리할 수는 없고 대화와 타협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나 또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 이 책임성이 자기에게 점점 높아진다는, 자율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흔쾌히 반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이 있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모든 언론 단체, 기관 관련 단체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또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너무 자기 세계에서 자기들 이해만 너무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어떤 밥그릇을 챙기는 건지 그냥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의 입장에서 기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생각이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모든 언론 관련, 예를 들면 여기 뭐 5개 단체 같은 경우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게 이제 악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사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지금 현재 언론 만족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소비자, 언론을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 언론 단체에서 반대하는 거는 일정 부분 뭐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또 시민단체는 그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이야말로 정말 중재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견이 갈리는 법은 사회적 공론장에서 좀 합의를 통해서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문화체육부 차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 의견서도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법을 졸속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더 사회 공론장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양 위원장이 구속되면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는 6번째 구속이 됩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이날 시위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미리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알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8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도 강행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자 일부 노조원들은 언덕을 기어올라 집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총 5번 있었습니다. 전국 민주행동 등 진보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노총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명 노동계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죠. 민주노총은 비겁하고 불량스럽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노동 귀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화된 이념으로 입으로는 낙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는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담합해서 민주노총은 표를 주고 정치권, 운동권, 기득권들은 민주노총에게 특권 방역, 특권 입법, 특권 일자리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서로가 철의 카르텔을 맺고 가고 있다. 자, 어제 작심 발언을 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민주노총 출범 당시에 민주노총이 탄생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누구보다도 민주노총의 탄생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혜택은 다 누리는 수혜자다 이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굉장히 날을 좀 많이 세웠네요. 네네. 저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산파역을 하셨던 분이 왜 저렇게 날을 세웠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노동조합의 산파 역할을 사실을 했던 그 시초 역할을 했던 전태일 정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노동조합이 다 이 정신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왜 귀족노조화되어서 자기 철밥통 지키는 데만 앞장서느냐. 두 번째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한다는 단체가 맞느냐. 노동자 권익보호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오히려 정치 투쟁화하고 그다음에 이념 세력화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본질적 질문을 저는 던졌기 때문에 저렇게 쓴소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지금 민노총이 우리 노동자들을 정말 100% 대변한다는 그런 노동자 대표적 권익기구인가 이런 점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민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이 민노총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함께 이건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노동의 가치 또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라면 우리가 그걸 보완해주는 이런 어떤 제도적 이런 장치들이 조금 더 진화되어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무조건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 기본 정신을 그럼 지켜나가야 되든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 투쟁화, 이념 세력화함으로써 사회에 또 다른 불씨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좀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죠. 원희룡 전 제주시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노총에는 전태일 정신이 사라졌다라는 혹독한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민노총이 특권 집단이 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좀 왜곡이 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청년층이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한 철의 카르텔은 좀 잘못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586과 이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 철의 카르텔은 대기업 노조와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 대기업 기업주와 그리고 노동당국 이 세 부분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10%, 20%의 노동기족이라고 하는 부분의 분류가 나타난 이유가 이 삼자가 어떤 측면에서 서로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도 민노총 그 금속 노조라고 하나요? 자동차나 누구나 한 번쯤 다녀보고 싶은 그런 데가 민노총 소속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주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산별 노조가 돼야 되는데 이 산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체제를 계속 이게 강제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별 노조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웨덴 이런 데 보면은 연대 임금제라고 해서 많이 받는 쪽은 적게 받고 작게 받는 쪽은 올려서 사회적 연대 임금제를 했고 또 하나 우리 사회가 동일 임금을 받게끔 법제화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그걸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호봉제라든지 연공급을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3배 이상의 임금을 가져가고 지금 취업하는 사람은 1. 그러면 이게 3배 차이가 나버린단 말입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게 워낙 호봉제가 강하니까 임금 피크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청년들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당국, 정치인 그리고 이것에 힘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노조 이런 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철의 카르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노총이요 이번 가을에 총파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이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이 총파업 의제가 뭔지 좀 봤더니 국방 예산 삭감 그리고 기간 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얼핏 들으면 이제 어떤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왜 노동운동을 빌미로 정치 투쟁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겠다면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온갖 이런 어떤 그 노동자의 사회적 권익에 대한 약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과실은 다 따먹으면서 이런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예산과 주택 50%를 국유화한다거나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기간 산업을 국유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들이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제기하는 거죠. 그것이 총파업의 빌미라면은 총파업은 누굴 위해 하는 거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준용 사무총장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자 코스프레를 통한 자본주의 과실은 다 따먹으면서 그것을 온당하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한다면 이건 정의롭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는 노동운동의 가치, 그다음에 노동운동의 이념적 지향이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시기가 됐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용 사무총장은 어제 토론회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친북 성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석기 선방투쟁 공동대표였습니다. 이석기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의 대빵이었습니다. 그 양경수 위원장이 바로 경기 동부연합의 일원이었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북한 대선상 혁명 열사령에 50여 명을 끌고 참배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 동부연합의 일원이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념 투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노총을 잘 아는 노동계 인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구체적 사실이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만 하지만 이분이 이제 경기 지역 본부장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이제 40대 최초의 40대 위원장이고 또 한편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분명히 다른 경력과 이걸 가지고 있는 위원장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해서 53%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는데요. 활동 무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석기 전 의원이 있었던 경기 동부연합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노총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53%의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직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봐야지 과거 이력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사회적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건 틀림없으나 이게 지나치면 그야말로 이렇게 이념 투쟁이라든지 사회적 노동자의 권익을 떠나서 너무나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 버리면 그런 측면에서 대중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기반이 와야 되는 그런 과정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뭐 어떤 같은 뭐 연합에 있다거나 같이 소속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좀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스텔스 간첩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북한에 뭐 나무도 심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좋은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국에 지금 밝혀지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서 좀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민노총의 집회를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야당에서는 온 국민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민노총만 치외 법권에 있다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감염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감염 예방법이랑 비슷한 위반을 혐의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로남불 방역도 여전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지금도 민노총 불법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편가르기 민노남불, 민주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집단이 하면 살인 집회고 민노총이 하면 유검이라는 말로 대충 때울 수밖에 없는 정부도 공권력도 감히 손도 못 대는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집단이자 치외 법권 집단이 바로 민노총인 것입니다.
자, 정부의 방역 실패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예.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민주노총이 너무 이렇게 자꾸 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이러면 제1사랑노총이라는 말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방역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또 그런 세력하고 똑같이 취급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이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확실히 챙기면서 사회 연대, 시민사회와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6번째 구속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그런 연대 정신을 발휘해야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너그럽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각에서 그 지적이 이렇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수사의 형평성, 그다음에 법의 잣대 이런 것이 왜 지난해 8.15 광복절 시기와는 다릅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최수영, 김두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